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랜드 모텔 근처로 출장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은 호텔과 모텔의 카드키 시스템 구축과 도어락 설치 시공이었어. 하이원 리조트 신축 공사 때 우리가 먼저 작업을 마쳐야 보안이 구축되고 TV 같은 고가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었지. 그래서 새벽까지 작업을 해야 했어. 지금 생각해도 산 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존해 설치 작업을 하는 건 정말 살벌한 환경이었어. 담당자가 리조트 콘도를 빼준다고 했지만 넓은 방에 혼자 있기가 꺼려져서 거절했지. 일을 마치고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모텔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당시 담당자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걸 그냥 웃어넘겼어. 그게 또 하나의 실수였지. 어쨌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밥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모텔에 들어가 잠들었어.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며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 침대에 어떤 남자가 누워 있었어. 처음엔 같이 출장 온 직원인 줄 알았어. 워낙 일이 많아서 현장 PM이 같이 왔을 거라 생각한 거지. 그런데 곧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난 혼자 작업했고 출장도 혼자 온 거였지.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고 사지는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잠이 확 깨어버렸어. 그 남자가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 분명 혼자 들어온 방인데 그 남자는 넌 언제 도착하냐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어. 곧 집에 전화한 듯 일이 바빠 못 간다며 통화를 이어갔어. 그때는 분명 내가 정신이 뚜렷했어. 잠에서 깬 상태였고 TV 소리도 잘 들렸으니까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지. 하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들리는 인기척이 너무나 기이했어. 그리고 얼마 후였을까. 옆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 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눈을 떠보니 그 존재가 웃으며 말했어. 나 보여? 혼자 왔어? 그런데 그건 여자의 형체였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 혀가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고 눈동자는 보이지 않고 흰자만 보였지. 그 여자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나는 그때 기절했고 이후의 기억은 전혀 나질 않아. 그 사건 이후로 아무리 싼 방이라도 강원랜드 근처 모텔에선 절대 자지 않아. 아예 작업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서울로 돌아와 버렸어. 나는 믿어. 강원랜드 주변 모텔에 자살한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이야. 내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신당에서 마주한 처녀 귀신. 우리 아빠는 살아오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 산에서 혼자 텐트 치고 노숙도 해보고 몸쓰는 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지. 사람도 많이 겪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아온 분이야.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귀신을 본 건 딱 한 번뿐이라고 해. 몇십 년 전 아빠의 친한 친구 중에 신혼부부가 있었어. 젊은 나이에 돈이 넉넉하지 않았던 친구 부부는 발품을 팔아 낡은 맨션 같은 집을 어렵게 구했대. 집을 구한 기념으로 친구 부부가 아빠를 집들이에 초대했어. 그렇게 셋이 모여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고 아빠는 그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 친구 부부는 작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며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 아빠는 고맙다며 거기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저려오기 시작했대. 산에서 노숙할 때도 눌리지 않던 가위가 그날따라 눌리더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마비되었고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목 뒤가 뻐근하게 당겼대. 간신히 눈을 떠보니 그 자리에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처녀 귀신이 서 있었대. 머리는 산발에 눈은 길게 찢어진 듯했고 입은 새빨갛게 벌어지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대. 그 귀신이 아빠를 꽁꽁 묶더니 차가운 손으로 아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대. 아빠는 여기서 지면 정말 죽겠구나 싶어 온갖 욕을 퍼부으며 버텼지. 그 순간 다행히 친구 부부가 아빠를 깨우러 왔대.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낑낑대냐?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 아빠는 체감상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 지나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간이었대. 꿈 이야기를 친구 부부에게 하며 별일 아닌 줄 알았던 아빠는 현관에서 친구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우연히 옆집 이웃과 마주쳤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아빠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도 꺼냈어. 며칠 뒤
그 친구가 갑자기 아빠에게 연락을 했대. 야, 너 그거 개꿈 아니고 진짜였던 것 같아. 친구가 말하길 이웃에게 아빠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웃이 깜짝 놀라며 묻더래. 혹시 작은 방에서 주무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 이웃이 말하길 그 집은 예전에 무당이 살던 곳이었대. 그리고 아빠가 잤던 작은 방은 신당으로 쓰이던 곳이었대. 급하게 집을 뺀 걸 보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신혼부부가 별 탈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대. 그 후로 친구 부부는 그 집에 오래 살지 못하고 돈을 모아 이사를 갔다고 해. 세 번째 이야기, 아빠에게 나타난 기묘한 꿈의 여인. 내가 살면서 딱 한 번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해줄게. 어릴 때 우리 집은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 자세히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당시 우리 가족은 불화는 다 겪을 정도로 힘들었어.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흰 쓰개치마를 입은 여자가 나왔어. 원래 쓰개치마는 얼굴을 가리려고 쓰는 거잖아. 근데 그 여자는 얼굴을 너무 꽁꽁 싸매서 이만한 눈만 보이더라고. 이마는 희고 눈매는 호감형이어서 왠지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 꿈속에는 그 여자와 부모님뿐이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말했어. 아가야, 새밤 자면 낫는다. 좋으니. 당시 부모님은 벼랑 끝에 몰릴 만큼 지쳐 있었어. 특히 아빠는 믿고 의지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혹시 저 여자가 할머니였나? 할머니가 나 보러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꿈을 꿨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 아가야, 두 밤 자면 낫는다. 좋으니. 하지만 아빠는 원래 귀신 같은 걸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단지 자신이 힘드니 이런 꿈을 꾸나 보다 하고 넘겼대.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가 또 나타났어. 아가야, 내일이면 낫는다. 좋으니. 연속으로 3번이나 같은 꿈을 꾼 거야. 기묘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 그날 밤 아빠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가위 눌리는 감각이 들더래.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방문 쪽에서 사락사락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아빠는 지친 상태에서 가위까지 눌리니까 얼른 풀리려고 안간힘을 썼어. 그러다가 정말 뜻밖의 가위가 빨리 풀렸고 안심하며 몸을 돌렸는데 침대 맡에 하관이 달랑달랑 떨어진 여자 귀신이 쪼그리고 앉아 입을 쩍 벌리고 있었대. 그러더니 왜 좋다고 안 하니? 하고 묻더라는 거야. 그 순간 아빠는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 날 눈을 떴어.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아무 탈도 없었고 나쁜 일도 없었대. 집안 사정도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나아졌고 아빠는 그때 심신이 허약해져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 여자가 굳이 눈만 드러나게 쓰개치마를 쓰고 나타난 것과 좋으냐? 라고 꼭 물었던 게 자꾸 생각나면 소름이 돋아. 과연 아빠가 그때 좋다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실종된 선원과 사라진 구명정의 비밀. 메리 셀러스터 실종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은 수많은 가설만 남긴 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아 세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실종 사건과 미스터리 스토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메리 셀러스트호는 장거리 항해를 준비하며 선체를 강화했습니다. 갑판의 선실을 길게 확장하고 뱃바닥에는 구리판을 깔아 보강했죠. 1872년 11월 7일 브리그즈 선장의 지휘 아래 메리 셀러스트호는 뉴욕을 출항했습니다. 목적지는 제노바였고 배에는 알코올 원액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메리 셀러스트호는 제노바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박이 해적에게 납포되었거나 거대한 풍랑과 파도로 인해 좌초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러스트호는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의 조타수는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북대서양에서 마스트 2개를 단 수상한 범선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조타수는 곧바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했고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그 배에 접근했습니다. 그 배는 파도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뱃머리 삼각독과 스테이세일만 펼쳐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배에서는 응답이 없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선원들은 2시간 동안 배를 관찰했습니다.
그 배는 항해 중이었지만 우현 방향으로 불안정하게 표류하며 지브롤터 해협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타석과 갑판에는 아무도 없었고 배가 표류 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배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선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배는 한 달 전 실종되었던 메리 셀러스토어였던 것입니다. 1등 항해사가 선원들과 함께 메리 셀러스토어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완전히 젖어 엉망이었고 갑판 사이사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화물칸에는 약 1m 깊이로 물이 차 있었죠. 침수를 막기 위해 작동 가능한 물 펌프 하나가 있었지만 나머지 2개는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구명정 한 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선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배를 포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긴급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진상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의문의 쇼크사. 90년대 초 중국의 한 은행에 2명의 은행 강도가 침입했어. 그들은 총을 쏘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등장했고 은행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강탈했어.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그때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방문한 한 용감한 시민이 강도 한 명에게 덤벼들었어. 강도는 당황한 나머지 그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했지. 총소리가 울리며 시민은 쓰러졌고 곧 숨을 거뒀어. 깜짝 놀란 강도들은 허겁지겁 도망가 버렸지.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강도들이 사용한 총에는 실탄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만 나는 공포탄이 들어 있었던 거야. 따라서 시체에는 외상이 전혀 없었어. 이후 부검 결과 시민의 사망 원인은 엄청난 순간적 고통에 의한 쇼크사로 판명되었어. 6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그슨새. 그슨새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제주도의 전통 귀신으로 제주도의 특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은 주쟁이라는 제주도의 우장을 입고 다니며 일반 귀신과 달리 낮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을 홀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남성적 속성의 강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슨새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제주도의 한 농부가 밭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부인이 울며 찾아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이웃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이웃집 농부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 한가운데 이웃집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농부가 다가가며 왜 가만히 서 있는지 물었지만 그 이웃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희죽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들고 있던 밧줄을 자기 목에 감아 조였다가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이 광경에 놀란 농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은 밧줄을 들고 밭 근처 나무로 다가가 줄을 걸치고 고리를 만들어 목을 매달려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농부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다른 농부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이웃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웃 사람은 이틀 뒤에 깨어났지만 여전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구슬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며칠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웃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밭을 갈던 중에 자그마한 몸집의 어린아이 같은 것이 공중에서 날아와 밧줄을 그의 목에 걸고 당겼다가 놓았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놀라 그 아이 같은 것을 뿌리치려 했지만 아이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휘파람인지 새소리인지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아이의 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슨새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슨새에게 홀리면 정신이 빠져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슨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군가 홀린 사람의 행동을 저지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이 목을 매달려던 순간 그 농부가 그의 행동을 막아줬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흰색 트럭.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어릴 적 경험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우리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있었다. 동네에는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 많아 늘 함께 어울려 놀았다. 해질 때까지 놀며 문방구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고 PC방에 가서 유행하던 게임을 하거나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작은 분식가게 앞 평상에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도 할머니를 비롯한 어른들이 그곳에 모여 계셨고
나는 놀이터에서 동생들과 놀고 있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한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왠지 무서워져 동생들에게 말했다. 저 아저씨가 우리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동생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아저씨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계속 놀았다. 나도 그냥 우리가 노는 걸 구경하는 동네 어른이겠거니 생각하고 동생들과 다시 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아저씨가 생각나서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지 살펴봤다. 그러자 아저씨는 과일 상자를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동생들도 내 시선을 따라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그때 동생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 저 아저씨 도와주자. 왠지 꺼림칙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서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아저씨는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건을 저기 앞에 있는 슈퍼까지 자전거로 옮겨줄래? 가까운 거리였기에 나는 별 의심 없이 내라고 대답했다. 자전거 뒤에 상자를 실은 후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다. 아저씨는 내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평상에 있던 어른들 앞을 지나갈 때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짐이 무거워서 걱정이었는데 이 친구 덕에 한시름 났네요. 그 말을 듣고 계시던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셨던 것이 기억난다. 슈퍼 앞에 도착해 상자를 내려놓자 아저씨가 고맙다며 맛있는 걸 사 먹으라며 돈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군것질을 할 생각에 신나서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아저씨는 나를 큰 길로 이어진 골목길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앞서 걷고 나는 뒤를 따랐다. 그런데 아저씨가 흰색 트럭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트럭 안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저씨는 나를 향해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자전거에 올라타 도망쳤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슈퍼 앞으로 도망쳤다. 놀란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고 나는 그간의 상황을 얘기했다. 할머니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며 크게 혼내셨다. 된통 혼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동네 어른들이 슈퍼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가 슈퍼 앞에 벽돌이 든 과일 상자를 버리고 갔다며 미친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아저씨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8번째 이야기, 초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를 집에 초대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무슨 이유로 부른 건지 궁금하기도 했다. 동생의 집에 도착하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내가 가져간 술과 안주를 먹으며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막차가 끊겨버렸다.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하자 동생은 늦은 시간이니 오늘 하루 자고 가라며 권했다. 결국 하루만 신세를 지기로 하고 눈을 감았지만 동생이 초조한 모습으로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경 쓰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동생은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2주 전부터 손목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되묻자 동생은 침대 정면에 보이는 멀리 떨어진 옷장을 가리켰다. 처음엔 옷장 틈새로 손가락이 나오는 걸 봤어. 그때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옷장 구석에서 또 손가락이 보이더라.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테이블 옆에서 손이 나왔어. 동생이 말한 순서대로 시선을 옮기자 그 손이 점점 침대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동생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제는 결국 손목이 침대 가장자리까지 왔어. 동생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설마 진짜 귀신이라도 나오겠어? 내가 웃어 넘기자 동생도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사실 누가 놀러오면 놀래주려고 지어낸 이야기야. 무서웠냐며 웃는 동생의 모습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사실 나도 동생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 동생이 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동생의 등에 매달려 있는 여자를 봤다. 그 여자는 동생의 목에 팔을 두르고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생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자는 동생의 몸을 완전히 통과했다. 그 여자는 몸을 돌려 동생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동생의 웃고 있는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9번째 이야기, 얼굴 없는 여자. 새벽에 자다가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어. 그 소리가 장판에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 같았어. 엄청 빠르게 나는 소리였지.
그 소리와 동시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날 만한 소리가 아니었어. 그 소리가 거슬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겠더라고. 도대체 뭔가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갔지. 그런데 어떤 여자가 고개를 바닥에 탁 쳐박고 거미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어. 사람이 아닌 속도로 움직였어. 마치 영상이 빨리 감기된 것처럼. 타닥타닥 나는 소리와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고 있었어.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는데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큰 쨍그랑 소리가 났어. 그러자 그 여자가 고개를 확 들더니 미친 듯이 기어서 창문 밖으로 몸을 구겨넣고 나가버렸어. 그렇게 사라진 거야. 그 순간 옆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이 없었어. 마치 누가 안면부를 작두로 잘라버린 것처럼 단면만 남아있었지. 그래서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기어다녔던 것 같아. 아직도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정체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10번째 이야기, 락신의 신부. 내가 어릴 때 겪은 일이야. 부모님 인맥으로 알게 된 미술 전공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 집안 형편이 학창 시절부터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오빠도 세상을 떠났어. 심지어 동생은 열병에 걸려 죽다 살아날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언니만 건강하게 잘 지냈어.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언니의 단짝 친구까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자 언니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는 누군가가 자신을 쓰다듬는 느낌을 받았고 몸이 속리불로 덮인 것처럼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대. 혼자 끙끙 앓다가 친척 어른들에게 부탁해 무당집에 가게 되었지. 첫 번째 무당은 언니를 보더니 다른 무당 집 주소를 주며 가라고 했어. 두 번째 무당도 다른 곳을 소개해줬고 그렇게 다섯 번째 무당 집에 가게 되었어. 마지막 무당은 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면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이 왜 손님 자리에 앉아 있냐, 자리 바꾸자 나랑 하며 언니를 자기 자리로 끌어안쳤어. 언니는 성화에 못 이겨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름이 쏟아지더래. 무당은 언니에게 신이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달래주고 있었는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느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 무당은 언니에게 붙은 신이 무가에서 모시는 신 중에서도 급이 높은 악신이라고 설명했어. 친척 어른들은 반대하며 언니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 어른 중 한 명이 크게 다쳐 입원하게 됐어. 결국 언니는 혼자 다시 그 무당 집을 찾아갔어. 이번에 무당은 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 몸이 왔다 라고 말했어. 무당은 언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니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다고 했어. 어렸을 때도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성인이 되자 신부가 되기를 바란 거였지. 하지만 언니가 주변 사람들을 더 좋아하니 짜증을 부린 거라고 설명했어. 무당은 언니에게 신내림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재촉했어. 그 후로 언니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어. 나중에 신기가 있는 지인이 그 무당 집에 놀러 갔다가 언니를 봤다고 해. 언니는 머리카락이 징그러울 정도로 긴 여자의 팔에 감싸여 있었대. 그 여자는 언니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꽁꽁 감싸 안고는 언니 얼굴을 들여다보며 볼을 쓰다듬었대. 그러면서 아주 예쁘다는 듯이 언니를 만지며 껴안았다고 해. 그 지인이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버렸고 그 지인은 놀라 도망쳤다고 하더라. 11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석굴암에서 겪은 충격적인 밤. 우리 가족은 불교 신자야.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까지 제주도에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이 오래전부터 다니던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석굴암이야.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는 다른 곳이고 제주도의 오름 위에 있는 작은 암자야.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천왕사라는 절 옆에 있는데 석굴암까지는 산 입구에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해.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 겪은 경험이야. 당시 부모님은 나와 언니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버스도 한정적으로 다니던 시절이라 교통편이 불편했대. 그날 부모님은 언니들을 할아버지 댁에 맡기고 오후에 출발했는데 길이 험하고 버스가 드물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어.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졌고 고민 끝에 그냥 올라가기로 결정했대. 산속은 이미 저녁이 되기도 전에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도 없어서 랜턴 하나에 의지해 올라갔어. 산 입구에는 절에 필요한 생필품과 물이 놓여 있었고 아빠는 그것을 등에 메고 엄마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
몇 분쯤 올라가다 보니 한 스님이 먼저 앞서 걸어가는 걸 발견하고 동행하기로 했대. 그렇게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발목까지 자란 풀을 헤치며 산을 오르고 있었어. 랜턴 불빛마저 깜빡거리기 시작해 세 사람은 잠시 멈추고 상의를 했대. 스님, 좀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깜깜해서 길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저기 앞에 쉬는 곳까지 올라가 잠깐 쉬고 갑시다. 조금 더 올라가니 짐을 쌓아둘 수 있는 한 평 남짓한 작은 창고 같은 곳이 나왔어. 세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벽에 기대 잠을 청했어.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모두 잠에 들었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창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어. 선희 아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산에 누가 오겠어? 엄마는 무서움에 잔뜩 겁에 질렸고 그 소리에 스님도 잠에서 깨어났어. 아빠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스님이 다급하게 막았어. 보살님, 문 열지 마세요.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밖에 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어. 새벽에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밖에 누가 있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빠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경찬아, 문 열어주라. 경찬이라는 이름은 아빠의 어릴 적 계명이었고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그 목소리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어. 경찬아, 엄마야, 춥다. 문 좀 열어줘. 아빠는 너무 놀라서 문을 열려 했지만 스님이 재빨리 아빠를 막았어. 할머니는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탈영할까봐 위독한 사실조차 전에 듣지 못했었어. 아빠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어.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경찬아, 여기 너무 춥다. 엄마 목소리 모르겠니? 아빠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문을 열려 했지만 스님은 끝까지 막으며 경을 외웠어. 보살님, 밖에 있는 건 어머님이 아닙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아빠는 결국 문고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 문 밖에서는 계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문을 열지 않은 채 밤을 지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침이 되자 어둠이 조금씩 걷혔고 새소리가 들려왔어. 아빠는 말라붙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 바깥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새벽이 펼쳐져 있었어. 그런데 창고 입구 주변에 이상한 발자국이 3개 찍혀 있었어. 발자국은 절벽을 향해 찍혀 있었고 그 자국에는 네모난 무언가도 함께 찍혀 있었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 여기 근처에 충운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엔 다리가 잘린 병사들이 묻혀 있어요. 그 병사들의 관에 목발을 함께 넣어줬다고 합니다. 어젯밤 아마 그 귀신들이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12번째 이야기, 신의 선택. 우리 가문은 과거 음양산하 무녀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해. 그래서 성도 조금 특이한 편이야. 가문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한 힘이 깃든다는 이유로 대대로 당주는 여성이 맡아왔어.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혈통이 섞이면서 예전처럼 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야. 가문의 분위기도 많이 희미해졌고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아들들도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어째서인지 드물게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 몇 대 만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예전에 가문에서 손꼽힐 만큼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의 기일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집안 환경과 내 능력 덕분에 어릴 적에 난 매일같이 무서운 경험을 했어. 명이라는 존재는 파장이 맞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할머니께서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폐신사에 갇히고 말았어. 아마도 친구들이 내 울음을 보는 게 재밌어서 억지로 나를 가둔 거였을 거야. 그 안에서 나는 수십 분 동안 내보내달라며 소리를 질러댔어. 그러다 밖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연 멈췄어. 그 순간 섬뜩한 공기가 내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진 않았어. 그때 중성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면 안 돼. 방울소리처럼 예쁘고 잔잔한 목소리였어.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내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어. 예쁘다. 가지고 싶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공포감이 몰려왔어.
문득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 내 후는 텅 비어 있어서 이질적인 존재의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그러니 내가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해. 그 남자애 가지고 싶어라는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 난 떨리는 목소리로 뒤에 있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 머리카락까지라면 괜찮아요. 말이 끝나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목덜미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순간 먹혔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가 떨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 그때 그의 손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이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천천히 나를 안쳐줬어. 난 놀란 채로 몸이 차분해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어.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걸까? 눈을 떠보니 나는 나를 괴롭히던 남자아이의 등에 엎여 있었어.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아이들은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았다며 나를 꺼내려 했다고 했어.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온 새하야 난개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어. 난 얼른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 점점 눈앞이 흐려지고 청각만 이상하게 예민해졌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리자 난 등에 엎인 남자아이를 있는 힘껏 때렸어. 그리고 땅에 발이 닿자마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본가를 향해 달렸어. 발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직감적으로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지면 우리 모두가 죽을 거라는 공포를 느꼈어. 본가 앞에 커다란 문이 보였고 문 앞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 어째서인지 할머니만 또렷하게 보였어. 나는 안도하며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는데 할머니는 귀신 같은 얼굴로 큰 소리로 외치셨어.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라. 내가 마지막에 들어와야 해. 나는 겁에 질려 아이들의 등을 밀어 문 안으로 들여보냈고 마지막에 할머니와 함께 들어갔어. 그 안에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흰 소복만을 입은 채 서 있었어. 할머니는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어. 신사에 갔구나. 난 시력도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은 채로 입만 뻐끔거렸어. 할머니는 내 입술에 붉은 연지를 발라주며 말씀하셨어. 그 순간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돌아왔고 난 연신 변명 섞인 말을 늘어놓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으셨고 우리는 본가 안에 있는 경문으로 둘러싸인 방으로 들어갔어. 할머니는 그 신사가 대기근 때 산 재물을 바친 이후 부정이 탄 신이 깃든 곳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맘에 들어 해서 그림자를 먹어버렸다고 하셨어. 그때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지. 먹힌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이었고 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건 신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었어. 할머니는 내가 신의 도움 없이 3살이 되기 전에 죽었을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할머니의 힘 덕분이라고 하셨어. 신이 내게 깃들지 않으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나와 주변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하셨어. 결국 나는 할머니와 문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그대로 쓰러졌어. 깨어나 보니 본가 가장 안쪽 방에 누워 있었어.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자리에서 일어나자 할머니가 들어오며 말씀하셨어. 깃들었다. 그때 나는 내 안에 그 신이 들어왔음을 깨달았어. 그 후로 일주일간 목욕 재개를 했고 밤에는 할머니가 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 매일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신의 기억인지 그가 느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신이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너나 내 주위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 옆에 조용히 있을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머리카락을 바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 이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언젠가 할머니의 뒤를 이을 것 같아. 13번째 이야기, 난치실에서 들려온 기이한 목소리.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서 일하다가 병원 장례식장 소장의 권유로 전문대 장례복지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을 나와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상가가 없을 때 밤에는 불을 끄고 잠을 자곤 했죠. 사장은 술집과 유흥업소를 운영해서 밤이나 새벽에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오기도 했죠. 그 때문에 직원들은 철회를 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안이 보였고 영안실과 빈소, 접객실도 모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좌측에는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상가가 있든 없든 항상 새벽 2시 반쯤이면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4살 때부터 장례식장에서 일해온 39살 총각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와 빈소와 접객실을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어느 날 깜깜한 복도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착 하는 소리가 반복되자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직원이 묻더군요. 너도 들었지? 놀라서 손전등을 들고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해 안치실 쪽으로 이어졌죠. 사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CCTV를 돌려봤지만 그 시간대에 찍힌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춘천에서 남자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실족사라고 했는데 고인은 코와 이마, 이가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울부짖더군요. 저는 고인을 수습한 뒤 유족에게 인계했고 이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관 준비를 위해 안치실로 갔는데 냉동고에서 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냉동고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가 반복되자 너무 놀라 사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수와 함께 냉동고를 열어보니 제가 묶어둔 고인의 몸이 풀려 있었습니다. 손은 화난 듯 주먹을 쥐고 있었고 손톱이 살에 박혀 있었습니다. 다시 시신을 정리하고 넣었는데 이번엔 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려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과장이 소주와 오징어를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과장은 시신을 냉동고에서 꺼내 소주 한 잔과 오징어를 놓고 무언가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1시간쯤 후 과장은 유족을 불러 진짜 사고사 맞습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화를 내며 장례식장에서 따질 일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사를 한 후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며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장례식장을 그만두고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오래된 구식 건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시설 관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름쯤 2층 간호사실에 들렀다가 병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 할아버지가 문 앞을 막고 서서 저를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큰 쿵 소리가 났고 가보니 천장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병실에서 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는데 그분은 바로 저에게 화를 내던 분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1시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었고 다음날 장례식장에 가서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제가 겪은 가장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